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9일 설날 연휴 첫날 여러분 만나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전일 그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저는 집에 가서 덕분에 즐겁긴 했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해 가서 아주 푹 자고 일어나서 오늘 오후에 그 녹화 촬영이 하나 있습니다. 사상 최초 우리 증시각도 TV 전일 4명이 모여서 사상 최초의 라이브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상 최초로 정치인을 모셔서 대담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을 모셔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희가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는 없고, 물론 저건 얘기하겠죠. 우리는 주주환원에 대한 정치적 법 위반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발언은 할 수 있겠으나 뭐 더 이상의 우리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잘 모르고 세상은 지나갈수록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제 영역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 주주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쓰신 정치인이 있습니다. 현역 정치인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처음에는 뭐 그냥 덮어두고 있었어요. 그 책이 저한테 왔길래. 근데 읽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소액주주의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알고 계셔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활동을 하면 이런 어떤 소액주주들의 그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등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기로 했고, 조금 이따 오늘 오후에 만나서 대담을 하기로 해서 제가 아예 그냥 사무실로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보다 한 5시간 늦게 이 영상을 올리게 돼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이미 내용은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뭐 저희는 뭐 세컨더리 채널 아닙니까? 그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채널을 켰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그 미국의 이 내용들이, 오늘의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고요. 중소형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여전히 AI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AI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생산성 혁명 이야기가, 생산성 향상 혁명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들도 연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그 역대급 내용이 될 가능성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데요.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컴퓨터와 연결된 인터넷은 어마무시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뭐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이전에 해외에 친구나 가족이 가면 전화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전화를 하죠. 싸게 사서 그걸 막 하고 막 급한 말을 막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치 옛날에 전보 치듯이 말이죠. 아버님 위도 급히 귀가 요청 뭐 이런 식으로 전보 썼잖아요. 10자 20자 안짝으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통신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어떻게 됐죠? 해외하고도 연결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식은 정말 수백 배 주가가 올라갔죠. 뭐 최근에 뭐 한국에서 테마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대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닷컴 버블 때의 버블은 지금 나오는 뭐 무슨 테마형 버블하고는 게임이 안 됐습니다. 정말로. 아마 제 평생에 그런 흐름 다시는 안 올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거나 그 이후에 생산성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터넷이 사용되어지고 나서 갑자기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싸졌죠. 말씀드렸듯이 외국에 전화하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생산성 혁명이 되었고, 생산성 혁명이라는 것은 비용의 감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뭐 이거는 또다시
인문학적으로 보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인가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편리함이 되는 것은 비용의 안정화, 비용이 떨어졌을 때 편리함이지, 비용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편리해도 사람들은 쉽게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기차를 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고 편의적 선택을 단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AI 쪽에서의 생산성 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미 비용을 떨어뜨려서 대중화되게 공급을 하게 되면 리턴을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리턴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받을 수 있다. 시장이 옛날에는 로컬, 지역적 시장에서 세계적 시장, 글로벌한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과거 국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게 월드와이드,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비자가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압도적인 어떤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금융적으로 또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미국 시장이고 미국의 빅테크들이죠. 미국의 빅테크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같은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세상에 왔으면 정말 영화 이런 설날 때 앉아서 열심히 봤을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정말 열심히 무빙이라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었는데 정말 열심히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더 큰 자원이 됐고,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이라든가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럴 시간 여유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마음을 먹어야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다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 뭐 1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전 이걸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줬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되게 지금 좋아졌어요. 그걸 저한테 받은 입장에서는 그게 몇 장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 근데 저는 그런 선물을 받으면 이거 어떡하지? 나 쓸 시간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간 가치가 되게 중요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되었거나 다시 환원을 시켜보면, 글로벌리한 회사들이 전 세계를 소비자로 삼아서 땡겨올 수 있으니, 이거를 땡겨오게 되면 막강한 파워와 지위를 얻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글로벌 IT 업계의 흐름이고, 그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곳이 어디다? 네, AI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막 연관되어서 예를 한다고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역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국민 숫자, 그러니까 소비자의 숫자가 수억 명에서 수십억 명이 되는 나라들은 이걸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죠.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몇 명이에요? 수십억 명이잖아요. 수십억 명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판매할지라도 다 리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 바드가 제미니를 출시를 했고요. GPT는 GPT-4를 출시를 하면서 한국 돈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월 29,000원을 받아요.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예, 아직까지 소비자가 덜 터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싼 서비스가 많이 있었나요? 많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대중적 서비스예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면 가격이 높게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파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무려 월 29,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왜 이래? 예, 이거는 부속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이 만드는 설비 시스템이 너무 비싸서 그렇고요. 뭐가 비싸서? GPU가 너무 비싸서 그렇고, GPU가 왜 비싸? 만들어줄 데가 없어서 비싼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와 관련된 놀라운 실적 흐름을 보여준 회사가 있었죠. 사실 실적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네, 암입니다. 암 주가가 정말 폭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47.89%. 네, 49%. 야, 이거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난 한 달간의 그 1년간의 주가 흐름이 그냥 평지야, 평지. 갑자기 하루에 50%가 올라와 버리니까 장대 1년 상장 이후에 진짜 초장 때 양봉을 그려내면서 이걸 연결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혼자 기술적으로 잘 못해서 잘 못 보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또 원시 옛날로 돌아가서 원시적인 흐름 보시면 평탄하잖아요. 이게 상장 이래 흐름이에요. 어제 하루 오른 게 이렇게 크게 올랐다. 그리고 이제 실적은 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단순히 현재의 실적이 양호함으로 인해서 같다기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 긍정적인 예상, 기대 이것들이 담겼고 결국 뭡니까? 이것도 결국은 AI와 연관된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지금 AI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지난 10년간 기술 기업이 어떠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보편화되려면 지금 시간이 많이 앞당겨지긴 했습니다만 최소한 한 1, 2,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29,000원이 아니라 뭐 15,000원 또 19,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보편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그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단가를 또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오면 그게 현실이 되겠습니다만 이 미래의 현실을 조금 더 빨리 알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 테크니션들의 생각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하고 친한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다른 주식 김단태 말고 그분은 저 모르는 분이고 내일은 투자한 김단태 매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사용기도 막 만들어주고 써주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왜요? 본인들이 개발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그걸 만들어 보니까 이게 세상의 보편적 흐름이 되었다라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게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겠구나. 물론 변수가 있고 결과치는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대략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사치로 맞출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혼자 떠드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오늘 미국 시장 지금 정리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암 상승한 거에 대한 전후좌우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자 다음 지금 미국 금융 리스크는 일부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뭐 발언 때문에 이렇게는 됐는데요. 근데 전반적인 금융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금리 영역에서 살펴보면 금리 시장이 채권 시장이 조금 쫄았습니다.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약간 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그동안에 자신들이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베팅을 해서 질러서 가격을 만들어 놨는데 웬걸 상황들을 보니까 그 정도 상황은 아니더라. 그 정도 상황은 아니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다음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뒤늦게 금리를 내릴 걸로 보여지고, 게다가 그들이 말하는 그 대목들, 그러니까 그 경기가 그렇게 침체 쪽으로 안 가 하는 것이 점점 지표들 발표를 통해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던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기 금리 쪽에서 대체적으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양상, 뭐 4bp, 5bp 정도 금리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요. 만약 이러다가 채권 가격 하락이 좀 크게 한번 나타나면 좀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장기 채권에 매수할 시점이 온 것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괜찮겠는걸 매수해도 뭐 이런 사인 비슷한 거를 들 테니까 알아서 그때는 장기 채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한두 번만 더 빠지면 진짜 살만한 때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되어서
그래서 원하는 가격까지는 잘 안 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끝까지는 안 매겨준다. 네. 그런 느낌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조금 감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에 출석해서 상업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실 및 스트레스가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나 체계적 위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우리가 한번 행간을 좀 읽어내야 되는데요. 이 발언의 행간을 한번 읽어본다면 상업부동산 깨진다 일부는. 그러나 몇몇 은행한테 국한된 내용일 거고 시스템 리스크로 안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또다시 한번 풀어보면 일부 소형은행들은 무너지거나 합병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읽어지고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아주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체계적 위험으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 은행이 자빠지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넘어오지 않을 만큼 정도만큼의 위험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채를 해준 거는 지역은행들은 부채를 주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출을 해줬고 그래서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자본도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자본이 녹는 거는 그냥 그 자본을 갖고 있었던 사람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녹으면 끝난다. 그냥 내 거 손해보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변화가 없어. 근데 부채는 녹지 않는다 그랬어요. 은행의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썸띵이기 때문에 부채를 안 갖고 자빠지면 이 부채가 계속 살아서 시장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빚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해결 못하고 망하고 되면 결국 큰 은행까지도 영향을 데미지를 입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본이 상당히 참여된 거고 자본이 녹을 일이 겸하여 있구나 라고 보여지고, 이미 우리는 일본 은행과 독일 은행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의해서 부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만큼일까가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하는 게 GDP 기준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뭐 3%?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거 시스템 리스크로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이제 봤냐면, 저는 뭐 여기에 관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한 2년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상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래가지고 상품들이 만들어졌던 기억이 얼핏 나요. 예, 그래서 미국 무슨 소상공인 뭐 어떤 채권도 있었고 무슨 이런 미국 부동산 오피스에 투자하는 이런 썸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된 거는 지금 이건 미국 상업부동산이 잘못되면 깨지는 상황이 오겠죠? 네, 상황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받았잖아. 투자를 받은 사람이 손해 보면은 끝난 거잖아요. 뭐 물론 그 사람이 뭐 대출을 받아서 그걸 투자했을 수도 있으나 보통 그러진 않으니, 그럼 투자한 사람만 깨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세상이 변화된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죠. 네, 은행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 일본 은행과 유럽 은행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 계정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각국의 연기금들이 투자를 했다. 이건 좀 문제가 돼요. 이건 좀 문제가 되나 그냥 그 뭐 은행이나 뭐 증권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그분들한테는 아픈 일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세상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걱정은 한국의 연기금들이 대체 투자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살짝쿵 걱정은 되지만 뭐 잘 넘기시리라.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커뮤니티 뱅커프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이어서 모닝스타 DBRS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떨어졌고요. 전날
예금은 830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연준 인사 발언 중에 재미난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줄리아 르마친지 잘 못 읽겠는데 하여튼 줄리에란 분이 뉴욕 연은의 소마 책임자인데요. 연준 자산은 원활하게 감소 중이나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RRP 잔고가 전부 소진되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주에 미 연준의 총잔고가 나왔는데요. 총잔고를 보면 잔고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7조 6,300억 달러에서 7조 6,310억 달러로 오히려 10억 달러 늘었는데 반면에 지급 준비율은 한 1,000억 이상 줄었습니다. 3조 4,100 지급 준비율이 늘었네요. 제가 거꾸로 읽은 3조 4,100억에서 3조 5,500억으로 지급 준비금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RRP를 비롯한 지금 연준의 지급 준비를 사람들이 많이 쓰도록 은행들이 많이 쓰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어서 이건 뭐냐면 이런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같은 경우 당장 돈이 없어. 지난번 그 SVB 사태는 진짜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작살 난 거잖아요. 이틀 만에 잔고가 다 빠져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된다? 중앙은행 연준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자꾸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은행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 자빠지면 연계해서 다른 은행도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처음에 자빠지는 걸 막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CS 그 은행 자빠질 때 정부가 정말 정광석화처럼 하루 만에 개입한 거 우리 봤잖아요. 그게 연쇄적으로 도산이 이루어지면 전 세계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서 정말 진짜 공포가 올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 당국들이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넷 옐런의 발언이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스트레스는 있을 것이지만은 체계적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때문인지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S&P는 장중에 사상 최초로 5,000포인트를 살짝 찍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러셀 2000의 상승폭이 훨씬 더 두드러졌던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환율 문제로 넘어가면 오늘 환율이 상당히 재미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엔화만 약세입니다. 엔화만. 요게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원화도 약세이긴 해요. 1328원에서 1332원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엔화가 148.1에서 149.3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냈고 우리가 이제 일본 엔화를 진짜 약세인지를 보면 원엔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보잖아요. 100엔당 892원이에요. 많이 약세죠? 그렇죠? 네, 많이 약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일본 은행 쪽에서 일본 은행 부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치다 신이치인데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면 완화 정책 수정을 검토하겠다. 완화를 이제 긴축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일본 은행은 별로 마음이 없어. 현재가 너무 좋아. 경기 좋잖아. 신나잖아. 주가도 사상 최고치고 수출도 좋아지는 거고 기업들도 좋아지고 자 이렇게 하면 곧 선순환 되겠네. 자, 임금 인상까지 되면 좋겠네. 근데 아직 임금 인상 안 되네.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가봐야지 뭐. 가보면 좋아지겠죠 어느 날. 이게 그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그냥 이상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국민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일본에 대한 얘기는 꽤 많이 했고 일본의 국민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일본의 국민성 중에 하나는 계층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굉장히 편안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굉장히 편안해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디 있죠? 다 일본에 있죠. 500년 전, 600년 전부터 하던 거 계속 하잖아요. 그게 내일이야. 한국은 전혀 다르죠. 겉으로 보기 비슷하게 생기는 사람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진짜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 그래서 우리가 또 일본 공부하게 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일반 경영자들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 완전히 다르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서름 많이 당했을 거야. 뭐 저런 이상한 놈이 다 있어.
하는 게 아마 일본 주류들의 손정의를 바라보는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있을 젊은이들은 환호하겠죠. 선정의 회장에 대해서.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엔 퇴직자들과 국민이 잿밥이 되고 일본 경기를 살리는 완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에너지가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또 딴 얘기를 또 시간 없는데 갔는데 결국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의 퇴직자들은 지금 자금이 녹는 거죠. 퇴직연금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은 실질 인플레이션 감안 시 실질 소득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만은 폭증하고 있겠으나 당을 바꿀 수 없잖아요. 바꾼 적이 있지만 또 실망을 했고 그때 동일본 대지진 사태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완전히 망했죠. 당을 바꾸고 나서 완전히 한번 민주당으로 바꾸고 나서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상만 바꾸게 될 겁니다.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하면 그냥 자민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하고 정말 다르죠. 우리나라는 역동적이잖아요. 매번 바뀌잖아 선거 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엔화의 약세 흐름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데 너무 약세만 안 되면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본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용람이 되고 있으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는 반등이 오늘 조금 이루어졌는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걸 종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서 하마스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지상군을 철수하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자라는 역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착 상태가 빠지면서 WTI 유가가 74불에서 76.4달러로 그 다음에 브렌트는 79.3에서 81.7달러로 올라가면서 유가가 모두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42,000-43,000원의 어떤 경계 갇혀 있었던 걸 뚫으면서 44,000원을 갔었죠. 자, 45,000까지 단번에 오르면서 윗공간을 좀 뚫어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값은 달러가 그냥 수평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계속 멈추고 있고요. 금값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연준이다. 미국이 왜냐하면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의 가장 큰 시장을 핸들링할 수 있는 시장을 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면 금값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옛날에 뭐 통화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금에 대해 그리고 이제 그런 노스텔지어죠. 금은 왜냐하면 과거 오랫동안 통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금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금은 과거에 비해서 화폐적 성향보다는 원자재적 성향이 훨씬 더 강해졌고요. 금이 화폐적 상황을 가지게 될 때는 달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했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세계 경제 규모의 흐름과 금의 생산량과 소출량의 흐름이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과거와 같은 똑같은 화폐로 생각하고 다루기에는 쉽진 않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되는 비트코인은 또 이제 곧 반감기가 오는데 과연 이게 이제 통화적 성격을 가지는 순간에 오히려 저는 생명력이 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투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거래의 기능을 가지면 굉장히 투기 자산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투기 자산도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미국의 총 통화량이 지금 밸런스 시트에서 보시면 7조 6천억 달러인데 예전처럼 2조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 통화 자산들이 정말 뭐 경제도 막 박살 날 거고요. 갑자기 그렇게 빠진다면 대체 통화 자산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연준 인사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닐 카스카리, 안드리안 쿠글러 뭐 등등. 수잔 콜린스, 토마스 바킨 있었는데 이 얘기는 그럼 내일 드릴게요. 내일도 미국 시장 마감 있잖아요. 내일 미국 시장 마감하면서 이 얘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관련된 기술적 변화와 세계적인 기업들의 그 대응의 큰 틀이 어떤 건지 뭐 기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너무 잘 알고 계신 너무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뽑아서 너무나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도 가끔 있잖아요. 대입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그 설 기간 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빌겠고, 저도 일부러 이제 느리게 합니다. 잘 거 푹 자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감기를 걸리고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아직 그 몸이 과거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잠이 보약이라서 이 보약을 많이 먹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평일날은 보약을 못 먹으니까 이 주말 보약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고 잠을 푹 자니까 말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설날 되시길 빌겠고 아주 여러 가지 재미난 영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겁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나머지 영상들도 재미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